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에 나서면서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선임의 건에 표결을 붙여 여당 수도로 부결시켰습니다. 파워 인터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여야 공방과 이틀째 접어든 대정부 질문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내란 종식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는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한국 동반자법을 비롯해서 취업 등의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에 미 의회를 방문해서 관련 의원들을 면담하고 이런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비자에 관한 논의가 이번에 정상회담이나 비공식 회담에서 있었습니까? 정상회담에서는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죠? 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빠뜨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또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발표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국민들한테 뭔가 다 끝난 것처럼 잘 된 것처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드러나면 뭔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국민 설명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검 수사와 함께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의 기획자들, 동조자들이 버젓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검과 더불어. 국회는 내일은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이달 처리를 또다시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입법 대치가 우려됩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을 이달로 거듭 못 박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금융구조를 역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공론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립니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합니다. 이제는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며 대여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카르텔을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명백한 정치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일 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과 관련한 특검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란 종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폭거이자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전대미문의 후한무치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며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위헌임이 드러나니까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인 수단은 강구를 하고 있고요. 재판 재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긴급의총에서는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독립성 파괴 시도에 묵과하지 않겠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장외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할 추가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야당목 간사 선임의 건은 여야의 격렬한 충돌 끝에 결국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는데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법사위가 22일 개최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추가로 부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청문회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운영이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입법청문회에서 확인됐던 관복권 띠지 사건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 세트였습니다. 저희는 45명 중에서 6명이 채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이 심각하게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법사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안을 놓고도 여야가 크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초선 의원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간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법사위에 온 첫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효택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버젓이 들어와서 1년 이상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지금 법사위에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해 충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처럼 여야가 충돌하자 해당 안건은 국회법 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고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강조한 배임죄 폐지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 부분 배임죄 폐지는 지난 대선 전국 때부터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경제단체와 재계의 오랜 수건이 해결이 됐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다시 한번 이 배임죄 제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이 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이 형사처벌 맞는 국가가 됐다라면서 형사처벌 때문에 기업인들이 망설이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배임죄는요, 이 기업이나 조직에서 어떤 의사결정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치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 오랜 기간 실제로 처벌에 활용되지 않았지만 한 20여 년 전부터 검찰에서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 CEO나 공무원의 의사결정으로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가 있으면 배임죄를 포함시켜서 기소하는 게 보편화되곤 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두 발언에서 이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9월 중에 이 배임죄 등에 대해서 1차 방안을 마련하고요.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해서 1년 안에 이 전 부처에 있는 경제 형벌 규정의 30%가량을 정비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이제 대선 때부터 한 목소리로 찬성을 해왔기 때문에 통과가 무난할 것처럼 비춰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 같은 3차 상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그 계획이 있어서 바로 이 지점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두 차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재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죠. 그러자 민주당에서 이 당근책으로 배임죄 완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연계하자라는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배임죄와 자사주 소각을 병행할지 별도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배임죄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게 결국 이뤄지고 있는 흐름인데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이 배임죄 폐지만큼은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임죄를 개선하는 것을 놓고 보면 여야 합의로 처리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다만 민주당에서 함께 거론되는 이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의 경우 여야의 입장차가 조금 분명합니다. 특히 주요 경제 선진국들 중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사례는 없거든요. 독일의 경우도 이 자사주를 보유하는 한도를 자본금의 10% 내외로 제한하는 정도인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업과 재계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벌써부터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도 꽤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권은 일단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처분에 대해서 공정화를 해서 이 법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계획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여야 간의 이견은 물론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9월에는 배임죄만 처리를 하고 이 자사주 소각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10월 국정감사를 지나서 이 11월 정도에나 빨라도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야기로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왔네요. 여야 고민이 이제 조금씩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고민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9개월이 남았지만요. 어제 대정부 질문 때 이 현역들에 대한 차출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슈픽에 이슈로 선점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우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서울과 부산입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현역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인데 두 사람 모두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요. 내년 지선 때 17개의 시도지사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정권을 탈환했으니까 지선에서 압승해서 정권 교체를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뉴페이스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카드로 무조건 탈환을 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얼굴로 승부를 보는 가능성도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대정부 질문 때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차출론이 있다라는 질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김 총리는 생각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지만요. 이 대선 후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는 여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게 그동안 역사가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치러진 지방선거 때 호남 세 곳과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승리한 바 있죠.
서울과 부산에서의 승리가 절실한 민주당, 역시 서울과 부산만큼은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국민의힘이 치열하게 맞붙고 이를 벌써부터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이 이제 어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바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텃밭인 PK와 TK에 올인하기 위해서다 이런 해석이 나오죠? 네, 국민의힘 안팎에 물어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역 프리미엄을 염두에 두고 현재 12곳에 있는 현역 지자체장을 앞세워서 특히 서울과 부산만큼은 사수하는 데 집중하자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서울과 부산만 사수하는 데 성공해도 참패는 아닐 것이다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중도 표심을 고려해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최근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만났을 때 이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는 개혁신당과 힘을 합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당부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장 대표 역시 최근 주변에 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의 중요성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면서 중도로의 확장 또 지방선거의 당력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에게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합당 혹은 연대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거꾸로 이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 공당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런 지방선거를 기점 삼아서 지방정치 세력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되거든요.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이 합당이나 연대를 설득할지 아니면 홀로 서기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도 역시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켜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또 가까이 오면서 합당 이야기가 또 조금씩 수면 위로 나오고 있군요.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국회 중앙장기광장 등 경내에서 입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기후와 경제 문제 등 시대적 과제에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제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회가 다음 주 23일과 24일 입법 박람회를 열고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민생경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국민과 논의합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입법 분야 최초의 국민 참여형 박람회입니다. 입법 정책 아이디어는 박람회 기간 동안 국회 중앙잔디 광장에 마련된 국민입법제안소 부스에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서민금융과 노동환경, 그리고 주거환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시민의회도 꾸렸습니다. 시민위원들과 수기 과정을 거쳐 민생 현안 입법 과제를 도출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 강연도 진행됩니다. 오는 23일 오후에는 민생경제 활성화, 24일 오전에는 기후위기 극복,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 강연이 열립니다. 다양한 전문가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기후위기 문제를 설명하고 청년들의 현실 경험을 토대로 지방소멸 문제를 진단합니다. 강연 이후 토론회도 진행해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회 경내에는 입법 퀴즈 이벤트와 스탬프 투어, 책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됩니다. 이번 입법 박람회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외통위는 다음 달 13일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그리고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14일 통일부와 민주평통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다음 달 28일 실시하며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아주반과 미주반, 구주반 등 3개 감사반을 편성해 32개 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의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 합의에 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가 참여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협의체 구성이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권성동,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준호 특위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권 의원과 이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KH그룹 관련 수사에 개입하면서 사건을 조작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권력형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해 사법정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개신교 단체를 방문해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방향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종혁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 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 등 개신교 원로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정당,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에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9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일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거세지는 사퇴 압박입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가장 먼저 요구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늘도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내란 재판에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면서 즉각 사퇴를 강조한 겁니다. 이 대법원의 좀 자성 노력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공정한 재판, 독립적 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여러 이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전 지키는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말한 것처럼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이처럼 압박을 넘어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발언 번복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해보건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대법원장을 사퇴를 하라 그럽니까? 입법부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죠? 법을 위반했습니까? 그 전에도 32번에 탄핵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재판관들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카드하고 검찰 누구 감사원장 다 장관들 탄핵을 했었잖아요. 이거 한 번이라도 사과했나요? 대통령실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부 수장의 사퇴 요구와 탄핵 가능성 시사가 여야 전선의 중심에 놓이게 된 상황 속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패널 인증제 시동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신임 대변인단 9명을 임명하고 대변인단 진용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단일 대우 스피커를 운용하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 거론되어 오던 이른바 패널 인증제 도입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저희가 방송에 저희 당의 타이틀을 달고 나가시는 분들,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내부적인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언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당 대변인 4명은 당 입장을 논평을 통해 전달하고 미디어 대변인 5명은 방송에 집중 투입돼서 당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장동혁 대표가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면서 패널 인증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바로 이 차원으로 대변인을 새로 꾸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대변인단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패널 인증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건 다만 상대 정당에 동화돼 가지고 그쪽 입장을 대변한다든가 또 우리 당원들의 뜻과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든가 하면은 과연 우리가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원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패널들을 좀 만들어서 활동하도록 하자. 이처럼 패널 인증제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조국혁신당은 인위적으로 정치 담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패널 인증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론장 전체를 통제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입니다. 정당이 공식 스피커를 지정하면 당의 이해가 곧 발언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친한계 인사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유민주정당이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담는 정당이라면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변인이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당의 입장을 더욱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와 획일적 목소리란 지적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임 대변인단의 향후 활약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여야 정치권의 또 다른 뇌관이 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전날 대변인의 발언 논란 등에 선을 긋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법개혁 추진에 뒤따른 논란들에 대한 민주당의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서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일어나던 여러 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정적인 노력을 부탁을 했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런 자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바로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몇몇 의원님들이 탄핵이라든지 사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개별적인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네. 네, 대통령실이 어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을 밝혔다가 이를 해명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앞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던 대통령 발언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대통령실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결국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이제 분명하게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표현의 진위에 대해서 다시 밝힌 거고요.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지고지순한 목표가 아니라 국민 주권 또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은 분립되고 서로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어떤 국민의 직접적 표출이 이제 선출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헌법 체계에서도 그 선출직이 좀 우위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만큼 불필요한 논란은 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좀 시끄러웠는데요. 어제 네. 징역 2년형의 실형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로 재차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실형 구형을 받은 만큼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이 없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민주당 입장하고, 또 같은 논리라면 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이 같은 갈등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는 그런 의원들이 법사위 위원도 하고 또 법사위 간사도 하고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더 크게 문제다라고 삼고 있고 또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과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의원이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등을 요구했다라는 걸 폭로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또 나경원 의원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상적인 어떤 수사를 받고 있고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조치를 요구했던 사람이 이제 법사에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오늘 여야가 역시 이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공세에 이제 나섰고,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어제 좀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민주주의는 선거로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히틀러 체제도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원을 파괴하고 나중에 의회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겁먹게 하고 그래서 독재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네. 바라고, 대통령실이 그나마 여기에 선을 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인식은 지난번에 선출대 권력이 우위라고 하는 그 매우 위험한 인식을 보여주어서 매우 위태롭습니다. 상권 분립이란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은 민주주의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대법관도 늘리겠다, 또 법원을 어떻게 흔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입맛이 안 맞다고, 판결이 입맛이 안 맞다고 흔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어떻게 법이 공정하게 만인 앞에 평등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권력 잡았다고, 다수당이라고, 선출될 권력 숫자가 많다고 굴복한다면은 이건 법의 잣대가 마구 휘어지는 거죠. 네. 왜 대법원 앞에 그 법의 여신에 눈이 보면은 눈을 가리고서 딱 저울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저울에 눈기 한 채 그 평평한 평을 이루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법의 원칙인데, 지금 아마도 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지했던 그 선거법 재판을 법정 기한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한 내에 어겼지만 그 법의 최소한의 추상 같은 어떤 의지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했던 거, 결국 또 연기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그런데 그걸 둘러싸고서 지금 지목해서 대법원장 물러가라 그러는데, 차라리 그러면 탄핵을 하라 그러십시오. 탄핵을 하면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또 헌법재판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탄핵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대통령실은 이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나마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만일 이렇게 나올 경우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상권 분리가 보장된 대법원장의 사퇴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만일 종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탄핵 사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최소한의 법률적인 그 위험 같은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근데 물러선 그건 잘못한 걸 빨리빨리 시정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차후에도 이런 논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역시도 법의 근간으로 국민이 뽑은 뭐 49%라고 하지만 어쨌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고 국민을 대표하는데 역시 법의 수호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인식이 계속 연장된다면 매우 위험하다. 근데 선출될 권력이 1번이고 국민이 1번이고 선출된 권력이 2번이고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 지명한 권력은 3번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지만 그 선출된 권력 역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불가피한 권한의 위임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뽑은 겁니다. 그렇게 그 뽑는 절차를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위임한 걸 가지고서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서는 권력이어서 법원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법원은 국회의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다면은 상권분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마 이런 것들이 외국에 알려지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 위태롭구나, 위기에서 벼랑 끝에 섰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결국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나 의원은 6년 전에 있었던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징역 2년을 이제 구형받았는데 바로 이 부분도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됐다고 민주당은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응 그 책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있고 또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야 간사란 것은 야당 간사는 특히 우리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 간사는 이제 야당 의원을 대표해서 야당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여당 간사랑 협의하고 상임위원장이랑 의사일정이라든가 안건을 협의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뭐 다 일방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여당 간사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여당이야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은 압도적인 다수에다가 상임위원장 맡고 있고 하면은 야당 간사 보통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간사는 그건 야당이 뽑는 거죠. 그걸 가타부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특히나 그 안 되는 이유라고 붙인 무슨 지금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이거 맡았으면 안 될 의원 많고요. 대통령부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대통령은 심지어 대법원에서 거의 뭐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의 아주 엄중한 그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것도 대법관 12명 중에 13명 중인가요? 압도적 다수입니다. 10명이 넘는 대법관들이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되었고 재판을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지금 무죄 추정입니다. 지금 모든 일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은 아니 뭐 재판이 심지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단정적으로 마치 검찰이나 경찰한테 그 같은 기소를 주문하고 법원에게 그 같은 형을 압박하듯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매우 부당한 것이고요. 그 협치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또 여야가 협의를 하려 그러면은 간사라는 것은 국회법에 보장된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야당은 간사는 야당이 뽑는 것이고요. 그걸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그걸 선임한다고 해서 그건 다 서로 합의된 바탕 위에서 야당이 뽑으면은 상임위에서 선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표결에 미리 붙인다는 것은 이건 매우 온당치 않은 것이다. 이건 뭐 스스로 지금 자충수를 두르는 이야기다. 그 논리 전체가 전부 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앞선 민주당 의원들의 사례를 모두 다시 환기시킬 아주 그 정말 적반하장의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국회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했는데 특히 그 미국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여야 질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의 후속 협의는 지금 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면 정쟁을 멈춰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그 권익에 관한 문제이고 또 국익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조지아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갔을 때 그거 여야가 없이 다 분노할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엄격히 따져야 되고요. 그런데 정부랑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나 우방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결국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갖다 주고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서 도와줬던 것이거든요. 그 도와준 사람을 세상에
적성국의 전쟁포로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이제 정부가 제대로 했느냐, 미국에 당당히 따졌느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이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 이 투자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투자 문제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당 역시도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은 지난번에 화려한 무슨 정상회담 결과라더니 결국 이거였느냐. 너무 그냥 그 치장에만 갑자기 뭐 피스메이커란 말이 등장하더니 김정은 등장시켜서 트럼프 대통령 잠깐 환담한 그 외에는 얻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투자를 약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관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나타 차량,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동급 캠리보다 더 비싸게 되었습니다. 관세 때문에요. 네. 그러나 이제 일본의 관세 협상 이후에 투자 협정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세심하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야당 역시도 이건 국익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려 3천억 달러 이상 주면서 그 엄청난 갑작스레 그걸 올해내 우리 외환 보유고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투자를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은 일본식 합의 모델이 있지만 또 유럽식 합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유럽이란 것은 기업이 직접 투자 조건에 따라서 투자를 약속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열어놔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도 부당함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속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제 태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발판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원칙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이 오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체포동의안이 이제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권 의원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 이 부분이 이제 쟁점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오늘 밤 내일 새벽에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우선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포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인데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은 이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원하는 대로 이게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권성동 의원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약속해놓고 이것은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관된 원칙을 지켰고요. 권성동 의원 이야기는 권성동 의원이 검사에다가 국회의원 오랫동안 공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눈에 뻔한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없고 지금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 증거가 전부 정황 증거, 간접 증거일 뿐이지 직접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갖다 준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오늘 약간 새롭게 등장한 대목은 이제 그 증거인멸 우려인데 보통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도 있겠고 또 두 번째 그 증거인멸 우려, 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디로만 가겠습니까? 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것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핵심 요건이 돈을 1억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것인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그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특별검사의 목적은 구속에 있다고 합니다. 법원은 나중에 무죄를 내더라도 일단 특별검사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드세게 특별검사를 압박하고 법원을 심지어 대법관까지 대법원장까지 물러나게 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요즘 법관들이 제대로 용기 있게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을지 정말 구속적부심도 이런 이번 영장 판사 역시도 이런 문제 소신을 지킨다면 저는 당연히 이것도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불구속 상태도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 구속을 시키고 구속 자체를 무슨 범죄의 확정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 법원이 그 영장 판사가 얼마나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게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차 밝혔는데 앞으로 그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셨습니까? 지금 그건 어느 정당 다 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 행정의 효율성 이거 뭐 사실 세종으로 정부를 옮긴 대통령이 우리 당의 전신 대통령 우리 당이 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 겁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걸 실현한 사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야가 뭐 이견이 없는 사안인데 지금 행정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서울과 국회의사당과 또 세종 정부청사 주로 근무하고 오가는 낭비도 많고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어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수도권의 확장으로만 끝날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남북권 같은 경우는 정말 피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대정부질문 보니까 남북권 전남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도 빨리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나왔는데 그걸 계기로 전국이 골고루 정말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9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복귀하고 첫 일성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조 위원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기 등판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언론 제가 제 개인적 의견보다도 그 이른바 진보적 언론들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조국 정치라는 것이 그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한 진보 언론 신문에 사설 제목입니다. 칼럼 제목입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그랬지만 그 당사자로 부인된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뭐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풀어야 될 대목인데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됐죠 이제. 조론남불이라는 말을 낳지 않았습니까? 정치란 것은 그 신이고 또 원칙일 텐데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자신의 사안에서는 다르게 적용된다거나 또 스스로 이제 당의 중책을 맡게 된 스스로 만든 정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걸 그냥 적당히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만일 그 정장이 넘어간다면은 국민들의 더 큰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조국 혁신당의 이 쇠퇴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 과정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쾌하게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 되고요.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 진심으로 민심을 얻고 다음 선거에서 작진하려고 그런다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조국 비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이 일가족이 당했다는 그 가혹한 수사,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정론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다시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이상의 국민들에게 신뢰에 보답할 만한, 국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만한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죠.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중대로 끌려다니면서 적당히 이렇게 그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해서는 저는 조국 혁신당 자체가 스스로 존립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들어볼까요? 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상권 분립을 흔들고 지금 국회에서도 정말 지난 우리도 180석 가까운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의석수가 많다고 심지어 야당 간사 선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것도 잣대도 그때 다르고 그 잣대로 치자면 지금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로 야당을 급박하고 또 지금 야당과의 협치 자체를 부인하려고 한다면은 이 엄청난 경제적 또 정치 외교 안보적 파고를 사실 이 여당이 다 나가기 힘들 텐데 정말 필요한 협치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협치를 회복할 노력이 정말 여당에게 절실하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권 분립이라는 게 무너지지 않도록 상권 분립 무너지면 그다음에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지만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좀 똑바로 주식해 보시고 제대로 된 여론을 좀 여당에 들리도록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3권 분립을 한 번 더 강조하셨고 또 협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